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이따입니다. 오늘은 의존성 성격 장애 진단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자 해요. 의존성 성격은 타인에게 보살핌, 돌봄받는 것에 대한 만연된 욕구 때문에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복종적이고 매달리는 행동과 분리에 대한 두려움을 특징적으로 나타내는 성격 장애를 의미를 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 장애라는 진단이 나오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그런 성격 구조가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의존성 성격 구조가 조금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그 장애라는 측면에 집중하시기보다는요. 그래서 이 의존성 성격 장애는 독립의 욕구보다 의존의 욕구가 훨씬 더 큰 경우를 뜻하고요. 이 진단 기준이 이제 DSM-5에 나와 있어요. 기준들을 좀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제가 8가지를 읽어드릴 건데 이 중에 5가지 이상이 포함되셔야 하고요. 이러한 성격 특성이 생활 전반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기 초기부터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이게 갑자기 성인기 초기에 딱 드러나는 건 아닌 것 같고, 결국 성격이라는 거는 타고난 기질과는 다르게 발달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거든요. 성장 과정 속에서 그런 특성들이 좀 계속 드러나고 발달하고 굳어지게 되죠. 아동 청소년기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보이긴 합니다. 보이면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저는 좀 유의하면서 성격 구조를 조금 더 건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개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제가 8가지를 읽어드릴게요. 1번, 타인으로부터의 많은 충고와 도움이 없이는 일상적인 일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의존성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은 나는 무능하다가 되게 강한 거예요. 자기보다 유능한 누군가가 탁 나타나서 사소한 일까지도 조언해주고 결정해주고 지휘해주기를 바라게 됩니다. 내가 선택할 때는 결정이 그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일인 거죠. 그리고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돼요. 책임을 많이 져야 하는 그런 직책들은 당연히 되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피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결정을 내려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는 순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굉장한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결정 내리기가 자신이 없고 그것을 해보지 않으면 사실 그 의사결정 능력이 발달하지가 못해요. 아주 일상적인 어떤 결정, 무슨 옷을 입을지, 어떤 학원에 등록할 것인지 그런 것도 이제 누군가에게 일임하는 거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연인이 될 수가 있고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매우 이제 동의를 합니다. 뭘 먹을래? 이거 먹을래? 그래, 난 뭐든 좋아. 실제로 정말 뭐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에 들어가면 그 자신감 결여가 있는 거죠. 그게 편하고요.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에 오셨을 때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상담에 오면 상담사는 내담자가 주도적으로 상황을 이끌어가기를 원하고 내면이 단단해지길 원하기 때문에 상담의 주도권을 내담자가 많이 가져가도록 얘기를 하는 편인데,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제시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저 마음이 이런 건데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이제 답을 요청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2번째, 자기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역까지도 떠맡길 수 있는 타인을 필요로 한다. 그 사소한 영역뿐만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중요한 부분까지도 떠맡기고 그 사람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크게는 의존의 욕구가 있고 독립의 욕구가 있는데, 이 의존의 욕구가 너무 커져 버린 거예요. 독립의 욕구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욕구가 있어야지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거든요. 주도적이고 자율성을 개발을 할 것이고, 그 자율성을 개발한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혼자 의사결정하고 판단하고 해결력이 있다라는 거를 의미하는데, 그거를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 맡겨버리면 내 세계가 미발달하게 돼요. 그러면은 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사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스스로가 신뢰를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쓸모없어. 나는 무능력해. 근데 세상은 너무 험난하고 무서운 곳이야. 그러면 얼마나 혼자 결정하는 게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굉장히 필요로 하는 거죠. 3번, 지지와 도움을 상실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타인에게 반대 의견을 말하기가 어렵다.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이게 좋게 보여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승인과 지지와 칭찬을 받기 위해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보다 타인이 좀 중심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그런 태도들을 나타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4번, 자신의 일을 혼자 시작하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 이유가 동기나 활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판단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가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거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능력과 힘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경향성을 보입니다. 5번, 타인의 보살핌과 지지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심지어 불쾌한 일을 자원해서 하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떠나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순종적이고 복종적인 태도를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의존의 욕구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이 의존성 성격 장애이신 분들이 좋은 대상을 선택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 대상이 굉장히 착취적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혼자인 것보다는 좋지 않은 대상이더라도 난 너무 그게 갈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취하는 거죠. 데이트 폭력이라든지 가스라이팅이라든지 착취적인 관계를 하는 경우가 꽤 있고 그걸 놓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의존이 과도하게 되면 상대방이랑 나랑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관계는 어느 정도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도 건강하게 내 자신이 서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으면서도 또 타인과 이렇게 같이도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게 건강한 건데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거는 너무 독립적이어서 4개, 3개만 있거나 너무 합쳐져 있어서 내 세계가 아예 미발달했거나 이런 상태겠죠? 근데 의존성 성격은 이제 나의 세계가 미발달한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타인이 내 삶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하기가 좀 어려워지고요. 나도 타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또 심리적인 소진도 심해집니다. 타인의 눈치를 살피고 타인을 계속 배려하고 이러다 보니까 심리적인 에너지가 계속 쓰이게 돼요. 6번, 혼자 있으면 불안하거나 무기력해지는데 그 이유는 혼자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과장된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되게 극심한 불편감과 무력감을 느끼세요. 그러니까 생존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이 필요해라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혼자선 난 생존할 수 없어.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얼마나 그 불편감이 있을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매달리는 행동, 취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7번, 친밀한 관계가 끝났을 때 필요한 지지와 보호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람을 급하게 찾는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나치게 의존 행동을 하면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힘들죠. 결국에는 이제 상대방이 떠나는 경우가 발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관계가 어그러지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끝날 것처럼 되게 고통스러워 하죠. 왜냐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대안인데 그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망연자실을 하고 고통스러워 하시고 그걸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금방 또 그런 유사의존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주 밀접한 그 대상과의 관계 없이는 내가 기능할 수가 없다.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는 거죠. 8번,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비현실적으로 집착한다. 사실 이 관계 안에서
어떤 그 사람이 날 떠날 거라는 사인이 발견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날 버리면 어떡하지? 그 가능성이 과도하게 그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아주 작은 사인도 아주 크게 해석하면서 좀 비현실적인 집착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나를 멀리하는 것 같거나 거리 두는 것 같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예민해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 8가지 항목 중에 내가 5가지 이상이 포함되네? 좀 내 얘기 같네?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면 나의 삶을 대하는 태도나 신념이나 관계 양식 같은 거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전문가와 같이 다뤄나가고 싶다면 상담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단 기준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이제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상담 과정이 진행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